연봉 1억 원 받던 고졸 생산직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서 월급 180만 원 받으며 일합니다. 거액의 퇴직금 받고 나왔는데 2년 만에 바닥났거든요. 사람들은 이들을 킹 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산직의 왕이라는 뜻이었죠. 보조학력으로 평생 1억 원씩 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공장에 남은 차종이 뭔지 아십니까? 곧 단종돼 구형 모델들 뿐입니다. 신형 모델들은 전부 다른 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건주, 아산, 체코로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26년 1월 현대차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발표 다음날 주가가 16% 급등했습니다. 로봇 공장 짓는다는데 왜 주가가 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니까요. 지난 4년간 울산 공장 생산직이 수천 명 줄었습니다. 정리해고는 없었습니다. 노조가 강하니까요. 대신 55세 이상에게 거액의 특별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치킨집 했다가 망하고 카페 했다가 접었습니다. 퇴직금이 2년 만에 녹았습니다. 지금 편의점, 부동산 중개소에서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평생 1억 원씩 받던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킹산직의 몰락이 왜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등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야기는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조합원 5만 명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 찬성 86%, 노조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기본급 14만 원 인상하라. 성과급은 작년 순이익의 30% 달라. 회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기본급 9만 5천 원,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이게 끝입니다. 협상 결렬. 8월 23일 파업 시작됐습니다. 울산 공장 5개 라인이 전부 멈췄습니다. 하루 생산량 3,700대가 공대로 떨어졌습니다. 24일간 공장이 멈췄습니다. 9월 15일 드디어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기본급 9만 5천 원 인상,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주식 30주. 노조원 1인당 평균 475만 원씩 더 받게 됐습니다. 노조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손실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파업 24일 동안 생산 못한 차 8만 9천 대, 한 대당 평균 판매가 2,124만 원 곱하면 1조 8,900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787억 원씩 손해본 거예요. 노조가 받은 돈 2,375억 원, 회사가 잃은 돈 1조 8,900억 원, 약 8배 차이입니다. 그럼 이 손실은 누가 메웠을까요? 첫 번째, 소비자입니다. 아이오닉 출고가가 900만 원 올랐거든요. 연간 판매 70만 대 기준으로 6조 3천억 원이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협력업체입니다. 부품 납품가 동결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이 임금 인상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 청년입니다. 신규 채용 900명 취소됐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피해본 사람 소비자 70만 명,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 청년 900명, 합치면 약 85만 명, 이익 본 사람 노조원 5만 명, 17대 1입니다. 5만 명이 이익 보려고 85만 명이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주말인데도 현대차 본사 20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1조 8,900억 원 손실입니다. 내년에 또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6년에도 24일 파업했고 올해도 24일입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의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기억합니다. 파업 안 하는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로봇 공장입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그날 결정이 났습니다. 연간 6천억 원씩 5년간 3조 원 로봇에 투자한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17년 현대차 로봇 보유 대수 50대, 2021년 500대 10배 늘었습니다. 2025년 1,500대 30배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발표 보셨습니까? 파업 24일이 로봇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현대차 생산직은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요? 2024년 기준 기본급 포함 평균 9천만 원, 성과급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이 3,800만 원인데 그 3배가 넘습니다. 상위 5% 소득이에요. 고졸 학력으로 상위 5%, 이게 킹 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비교 좀 해볼까요? 중국 자동차 공장 생산직 연봉 2천만 원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생산직 연봉 7,200만 원, 일본 도요타 생산직 연봉 6,800만 원, 한국 현대차 생산직 연봉 1억 2천만 원.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생산성은 어떨까요?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한 명이 연간 44대를 만듭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 생산직 1명이 연간 84대를 만듭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울산 노조가 오래전부터 노동 강도를 낮추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느려졌어요. 휴식 시간이 늘어났고요. 1인당 담당 공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같은 차 만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생산량 줄고, 생산량 줄면 매출 줄고, 매출 줄면 이익 줍니다. 실제 숫자 보실래요? 울산 공장 연간 생산량 2022년 60만 대, 2024년 45만 대, 2026년 예상 35만 대, 연 1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산공장 2022년 40만 대, 2024년 55만 대, 2026년 예상 70만 대, 연 15%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차가 울산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울산 투자액 3조 원, 같은 기간 아산 투자액 8조 원,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왜 울산에 투자 안 할까요? 새 설비 들어오면 자동화되잖아요. 자동화되면 사람 줄어들고요. 노조가 반대합니다. 파업도 불사하고요. 결국 현대차는 울산 포기하고 다른 곳에 돈 쏟았습니다. 신차 배치를 보면 명확합니다. 2020년 신형 그랜저 전주로 갔어요. 2022년 신형 제네시스 아산으로 갔습니다. 2023년 아이오닉 6 체코로 갔고요. 울산에 남은 건 곧 단종될 구형 모델들 뿐입니다. 울산 공장이 사연 산업이 된 겁니다. 인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울산 공장 생산직 3만 5천 명, 2024년 2만 8천 명, 4년 만에 7천 명이 빠졌습니다. 정리해고는 없었어요. 노조 강하니까요. 대신 55세 이상한테 평균 3억 원씩 특별 퇴직금 줬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좋아했죠. 3억이면 큰 돈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55세 고졸 생산직을 어디서 받아줄까요?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카페 차렸다가 6개월 만에 접었고요. 3억이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1년 만에 반 날아갔어요.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 가보세요. 현대차 출신들이 일합니다. 월급 180만 원 받으며 집 소개하고 있어요. 평생 연봉 1억 원 받던 사람들이 말이죠. 더 비극적인 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울산 공장 생산직 2만 8천 명, 평균 나이 53세입니다. 50세 넘는 사람이 70%예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채용 총 200명. 1년에 40명 꼴입니다. 예전엔 1년에 1,000명씩 뽑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안 오려고 해요. 울산 공장은 미래 없다는 소문 퍼졌거든요. 차라리 아산이나 전주로 가겠답니다. 그럼 회사는 뭘 했을까요? 로봇을 들여왔습니다. 2026년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6이 열렸습니다. 현대차 부스 앞에 3,000명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 로봇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아틀라스, 키 175cm, 몸무게 89kg. 사람이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아틀라스가 걷습니다. 멈춥니다. 손을 흔들어요. 그러더니 백덤블링을 합니다. 안중석에서 환호석 터졌습니다. 현대차 CEO가 무대에 올라 발표합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투자 규모 125조 2천억 원입니다. 3만 대요.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 대체합니다. 3만 대면 9만 명 대체 가능합니다. 현대차 국내 전체 생산직이 3만 명인데 3배 규모예요. 발표 다음날 현대차 주가 16% 급등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 제목 보셨습니까? 삼성증권 로봇 대장주 탄생 목표가 64만 원. KB증권 로봇 사업으로 밸류체인 재정이 필요.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틀라스 성능 공개하겠습니다. 용접 작업 기준이에요. 사람 작업자 한 개 부품당 200초 걸립니다. 정확도 98.5%, 불량률 1.5%, 근무 시간 하루 8시간이고요. 아틀라스 로봇 한 개 부품당 180초, 정확도 99.8%, 불량률 0.2%, 근무 시간 하루 24시간입니다. 속도는 10% 빠르고요. 정확도는 1.3%포인트 높습니다. 불량률은 7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일합니다. 연간 생산량 비교해 볼까요? 사람 8시간 곱하기 250일은 2000시간, 연간 3만 6천 개 생산합니다. 로봇 24시간 곱하기 365일은 8760시간, 연간 17만 5200개 생산해요. 약 5배 차이입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사람 연봉 1억 원 나누기 3만 6천 개, 개당 2778원입니다. 로봇 연간 비용 1620만 원, 나누기 17만 5200개, 개당 92원이에요. 30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에요. 울산 공장 연간 파업 확률 10%, 연 매출 60조 원 공장이 10% 확률로 멈춥니다. 광주 공장 연간 파업 확률 0%. 왜냐고요?
로봇 비율이 70%니까요.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임금 인상 요구 안 해요. 주 4, 5일제 요구 안 하고요. 정년 연장 요구도 안 합니다. CFO 입장에서 어느 공장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광주죠. 실제로 신차 배치가 증명합니다. 2024년 이후 출시된 신차 7종 중 6종이 광주 공장이나 해외 공장에 배치됐어요. 울산은 1종뿐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 가보세요. 로봇이 차를 만듭니다. 용접 100%, 로봇 도색 90%, 로봇 조립 70% 로봇이에요. 사람은 로봇을 관리할 뿐입니다. 아산 공장 노동자 1명이 관리하는 로봇 수 평균 5대인데 울산은 1대예요. 5배 차이가 생산성 차이를 만듭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노동자 2,000명이 1년에 100만 대를 만듭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노동자 3만 명이 1년에 100만 대를 만들어요. 생산성 15배 차이입니다. 제조업에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 노동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요. 고임금 단순직은 이제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현대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일까요? 향후 벌어질 일들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현대차가 공지를 띄웁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교육 실시 6개월 과정. 교육비 무료. 신청 기한 6월 30일까지. 교육 내용은 로봇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설비 관리, 평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6개월입니다. 신청 인원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입니다. 전체 생산직 17,000명 중 1.7%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울산 공장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2년 경력인데 로봇이 나보다 잘하겠어? 우리 노조 5만 명인데 회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 6개월 동안 저녁에 공부하느니 차라리 특근 뛰는 게 낫지. 1,800만 원인데?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2027년 1월 교육 수료자 300명이 로봇 관리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연봉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2027년 6월 아산 공장에 아틀라스 500대가 투입됐습니다. 인원 감축 시작됐습니다. 1,500명에서 800명으로 700명이 명예퇴직했어요. 그중 로봇 교육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미술을 잘했어요. 2028년 1월 울산 공장에 아틀라스 1,000대 투입 발표됐습니다. 예상 인원 감축 3,000명. 2026년 로봇 교육받은 300명. 전원 안전합니다. 오히려 승진했어요. 2026년 로봇 교육 안 받은 16,700명. 3,000명이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18%예요. 6명 중 1명꼴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현대차는 이미 준비 끝냈습니다. 울산 없이도 굴러갈 수 있도록 아산, 전주, 해외 공장으로 생산기지 분산했거든요. 울산이 멈춰도 문제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울산시는 공황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울산 경제의 40%를 차지하는데 현대차가 무너지면 울산이 무너지거든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 GM 공장 이미 문 닫았습니다. 삼원 르노 삼성 위기입니다. 광주 기아 불안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킹산직은 환상이었습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전, 자동화가 일상이 되기 전 짧은 호황기에 만들어진 신기루였어요. 세계화, 자동화, 구조조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졸 생산직이 연봉 1억 원 받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울산 노동자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높은 임금을 요구했고 좋은 근무 환경을 원했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 안 통해요. 노조가 강해서 고임금 받으면 회사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노동 강도 낮추면 생산성 떨어져서 경쟁력 잃어요. 설비 투자 막으면 공장이 낙후돼서 도태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노동자 권리를 지키면 공장이 망하고 공장을 살리려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2017년 8월 파업 24일 회사는 그날 로봇 공장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파업할수록 로봇이 늘어납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도태됩니다. 선택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외면했을 뿐이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됩니다. 안 좋아하는 순간 버려집니다. 여러분 앞에도 선택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 건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환율 소수점이나 금리 수치 따위에 집착하며 정답 맞히기 노름에 빠져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런 단편적인 숫자 노름이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주긴 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자본이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의 변화와 그 이면에 도사린 충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나 차트 쪼가리로 미래를 재단하려는 그 안일한 태도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환율이 1170원 하던 그 시절의 향수에 젖어 계십니까? 꿈 깨셔야 합니다. 그런 호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경제의 지반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부터 연준 내부의 알력 다툼, 그리고 공급망의 붕괴까지 기존의 질서가 산산이 조각나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시시한 경제 전망 리포트 따위가 아닙니다. 이 살벌한 격변의 장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무장해야 할 생존 매뉴얼이자 핵심 전략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의주시해야 할 화약고는 다름 아닌 미국 대법원입니다. 이걸 단순히 남의 나라 정치 싸움 정도로 치부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시장의 명운을 가를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휘두르는 상호 관세라는 칼날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판결이 내년 초 전 세계 자금의 물꼬를 완전히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순간 그 파장은 단순히 관세 정책 하나가 폐기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관세를 물어온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이 일제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그야말로 법적 아비규환이 펼쳐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충격에 대해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며 대법관들을 향해 노골적인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조 달러라는 돈은 미국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환급 사태가 터진다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가치 폭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상호 관세는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온 핵심 카드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카드를 무기로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고 상대국들의 팔을 비틀어 유리한 조건을 따내는 전술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의 법적 토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동안 공들여 쌓은 무역협정의 뼈대가 와르르 무너지며 시장은 다시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에게 이 소식은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이것은 도망칠 곳 없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던 기업들의 전략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이는 실물 경제의 심각한 침체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살얼음판 위에서 조 단위의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기업은 어디에도 없기에 우리는 이 재판의 향방을 그 어떤 지표보다 예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법적 공방의 결말이 내년 상반기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판결이 지연될수록 시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할 것이고 이는 곧 자본 이탈과 변동성 폭발이라는 최악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정책 발표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법적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검증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관세라는 기둥 하나가 뽑히면 트럼프가 야심차게 설계한 경제정책의 삼각편대가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노믹스를 분석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세나 감세 같은 정책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의 정책은 세 다리가 서로를 지탱하는 솥단지와 같습니다. 관세라는 다리, 감세라는 다리,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다리가 서로 맞물려 전체의 하중을 견디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부러지는 순간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솥단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관세와 감세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관세는 물가를 자극하고 무역을 위축시키는 경제의 독소와도 같습니다. 반면에 감세는 기업의 투자를 북돋아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관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감세가 가져올 성장 효과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돈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나라 곳간이 비는데 그 구멍난 재정을 바로 관세 수입으로 메꾸겠다는 것이 이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관세 없이는 감세도 불가능하고 감세 없이는 관세의 충격을 버텨낼 체력이 없는 지독한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로 관세라는 수입원이 차단된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하던 관세가 사라져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재앙적인 시나리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미 감세 정책으로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메꿔주던 관세 수입마저 증발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감당 불가능한 재정 적자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이며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전 세계적인 투매 현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는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마저 흔들린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세계의 축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의 화두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트윗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가 내놓은 정책 수단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책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신호가 포착된다면 그것은 자산시장의 대폭락을 예고하는 가장 확실한 경보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경제 청사진을 실제로 조율하고 집행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는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 내부에서 파월 의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은밀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은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 인해 서서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파월을 직접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대신 교묘한 심리전과 인사권을 휘둘러 연준을 자신들의 하부 조직처럼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케빈 워시 같은 친정부 인사들이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마당에 월가는 파월의 입이 아닌 권력의 실세들이 보내는 신호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교체를 넘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상사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의 행보를 반드시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는 현재 연준 이사회 내에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파월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시키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란이 1월에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공석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입니다. 만약 차기 의장 내정자가 이사 자격으로 미리 이사회에 진입한다면 그 순간부터 파월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유령 의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의사봉은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차기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내려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레임덕이며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최악의 요인이 됩니다. 시장이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를 휴지 조각 취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권력 누수 현상 때문입니다. 연준은 내년과 내후년에 금리를 각각 한 번씩만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파월의 마지막 허세로 치부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의 연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집단으로 변모할 것이며 물가 안정이라는 본분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완화 정책을 쏟아낼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지역 연준 총재들의 투표권 교체 주기까지 겹치면서 파월 의장의 고립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연준 내부의 심각한 파벌 싸움으로 번질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월의 조기 해임을 만류한 속내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파월을 건드렸을 때 채권 시장이 발작하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목을 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연준의 권위를 갉아먹는 것만으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곳간지기가 겁에 질려 도둑을 보고도 짖지 못한다면 투기 세력과 물가라는 늑대들이 시장을 유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중앙은행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금리 결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금리 인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권력의 공백과 과도기에는 언제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치열한 권력 투쟁의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미국의 중간 선거와 그 바닥 민심의 흐름입니다. 미국의 정치 시계바늘이 다시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1월에 치러질 중간 선거는 의회 권력 재편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생명선이나 다름없습니다.
2016년의 승리가 2018년의 참패로 뒤집혔던 그 쓰라린 악몽을 트럼프 진영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사수한다 해도 하원을 내주게 되면 그가 구상한 모든 정책은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휴지 조각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식물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최근 뉴욕 정가에서 일어난 조란 맘다니의 파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그의 승리는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무엇에 가장 목말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바로 affordability, 즉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월세와 고물가에 지친 미국 서민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의 부의 불평등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뼈아픈 악재는 없을 겁니다. 지지율을 방어하려면 당장 유권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밀어붙이는 공약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깎고 관세 장벽은 높여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이지만 그게 오히려 물가에 기름을 붓고 서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한다면 민심은 그야말로 차갑게 식어버릴 게 뻔합니다. 최근 재무부 주변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나 관세율 타협론이 흘러나오는 것도 결국은 감당 불가능한 생활비라는 괴물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선거 전까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당근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관세 수입으로 거둔 돈을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직접 꽂아주는 파격적인 수표 지급 방안이나 커피나 바나나 같은 장바구니 필수 품목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국 강경 모드에서 살짝 발을 빼며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그가 현재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질 얼음과 같다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타협을 준비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시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불확실성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를 얻겠다고 원칙을 밥 먹듯이 뒤집는 판국에 어느 투자자가 마음 편히 자금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도박판이나 다름없죠. 트럼프의 이 위험한 승부수가 서민들의 생활비 고통을 덜어줄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재앙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이런 복잡한 집안 사정이 전 세계 통화 정책과 충돌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국의 금리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며 찢어지는 거대한 분기점이 우리 눈앞에 닥쳤습니다. 10년 전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2015년 말 미국은 금융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 페달을 밟기 시작했지만 반대로 유럽은 돈을 풀어 제끼는 양적 완화를 택했었죠. 금융권에서는 그 현상을 두고 Great Divergence, 즉 대분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내년에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제2차 대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손발을 맞춰 움직이던 통화정책 공조의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라는 하행선 열차를 탔지만 주변 주요국들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여전한 물가 압력 탓에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캐나다 역시 인하 행진을 멈추고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의 거물들 입에서조차 이제는 방향을 틀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튀어나오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내리겠다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멈추거나 오히려 올려 하는 이 기이한 불일치가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꼬일대로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본의 행보는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회수하고 엔화 가치를 정상화하려는 일본의 금리 인상, 수출 경쟁력 방어에 사활을 건 한국의 환율 전쟁, 그리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속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자율 몇 퍼센트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 결정 시기 3차, 4차, 고차 방정식으로 변해버린 셈이죠. 변수 하나만 늘어도 머리가 아픈데 지금은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저마다 다른 답안지를 들고 나와 시장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고차 방정식 속에서
내년 환율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지는 굳이 수치로 확인하지 않아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변동성 지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율 급등락 속에서 어제의 안전자산이 하루아침에 위험자산으로 돌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테니까요.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다변수 방정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차이만 보고 돈을 태우는 구시대적 투자는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숫자 노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깔린 절박함을 읽어내는 해안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환율과 금리의 발작을 잠재울 유일한 희망의 싹은 의외의 곳에서 트고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의 신경제 붐을 재현할지도 모를 생산성 혁명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공급단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골치 아픈 경제 방정식은 의외로 허무하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시절의 기적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1990 같은 추억팔이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신경제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물가가 튈 것이라는 동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생산성 향상이 물가를 누르고 성장을 견인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공지능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바로 그 시절의 기술혁명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 쉽게 말해 투입된 돈과 노력 대비 얻어지는 결과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공장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생산 원가를 바닥까지 낮추는 혁명입니다. 이는 기업에겐 막대한 마진을, 소비자에게는 가격 파괴라는 혜택을 안겨주는 구조적 축복과도 같습니다. 경제 엔진은 뜨겁게 돌아가는데 물가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 기이한 골디락스 현상이 현실이 된다면 연준은 인플레 걱정 없이 과감하게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쥐게 됩니다. 실제로 연준이 내놓은 내년 경제 성적표를 뜯어보면 성장률은 올리고 물가 전망은 낮추는 매우 파격적인 수치가 눈에 띕니다. 이는 생산성 혁명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확고한 자신감을 시장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케빈 워시 같은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들조차 90년대식 공급혁명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해 물가가 뛰는 게 아니라 공급망이 뚫리며 인플레 압력이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내년에 적중한다면 자산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은 폭발적인데 이자 부담은 사라지는 투자자가 꿈꾸던 지상 낙원이 바로 코앞에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서늘한 경고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며 들이닥친 환율의 구조적 쇼크입니다. 과거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 달러당 1,400원 시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IMF 사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숫자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상수가 되었습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익숙했던 1,170원? 그건 이제 역사책에나 나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저환율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미션이 됐습니다. 기준점이 이동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뉴노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경제 주체들의 거대한 머니 무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이제 서학겜이라는 말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국민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안방 시장을 떠나 더 높은 수익과 안정을 쫓자 미국으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마를 날이 없게 만듭니다. 개인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쟁여두는 이 흐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자산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개편을 뜻합니다. 기업들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 장벽과 현지 생산 압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국내 공장 증설 대신 미국 땅에 직접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고 보조금을 챙기려 조단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원화가 예전 같은 힘을 쓰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여기에 정부까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예고하며 경제의 모든 주체가 달러 블랙홀이 되어버린 형국이니 고환율 고착화는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적정 환율 1,170원이라는 망령을 지워야 합니다. 깁스를 오래 하면 그게 내 다리처럼 굳어지듯 고환율 환경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모든 비용 구조는 이미 1,400원에 맞춰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과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환율 시대에 내 자산을 어떻게 방어하고 불릴지 실질적인 생존 로드맵을 짜는 게 훨씬 영리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당장 망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에 떨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997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방탄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실력을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1,400원 하면 가슴 철렁하시겠지만 팩트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 시절의 약골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빚보다 받아야 할 돈, 해외에 묻어둔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순채권국의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쳐도 국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터로 검증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과거엔 환율이 뛰면 빚 갚다 망했지만 이젠 환율이 오를수록 해외 자산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뻥튀기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서학개미의 주식 계좌와 기업의 해외 공장이 국가 부도를 막는 든든한 담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을 확인해봐도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보기에 지금의 한국은 여전히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마냥 축포를 터뜨릴 일은 아닙니다. 국가 장부는 부유해졌을지 몰라도 그 과실은 철저히 달러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가는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쥔 분들은 환차익 파티를 즐기겠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치이는 서민들에게 이 고환율은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위기 같은 국가적 파산의 망령은 거쳤을지언정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서는 빈부격차와 자산 불평등이라는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거시지표가 보여주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고 개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실물 경제의 뼈아픈 현실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환율 충격에도 국가 시스템은 버틸지 모르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운명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급변하는 머니무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자산 포지션이 승자의 편에 서 있는지 냉철하게 복기해 봐야 합니다. 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인과관계가 비로소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마처럼 얽힌 경제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다가올 한 해를 지배할 필승 해법을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허나 이 혼돈을 관통하는 본질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즉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수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멘탈을 놓지 마십시오. 달라진 경제 질서 위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 가능한 구조인지 뼛속까지 파헤쳐 점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허를 찌르며 움직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간파한 투자자에게는 지금의 혼란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천재이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수호하는 방파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투자의 귀결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생물처럼 움직이는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격변의 파도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를 분출할 섹터가 어디인지 실전 투자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장밋빛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까? 남들 뒷공무니만 쫓다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는 가장 살얼음판 같은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기레기 언론들은 지금이 막차라며 공급 절벽이라며 온갖 감언이설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주머니를 털려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강남 불패라는 허상 아래 신고가가 찍히는 듯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래 절벽으로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가는 일반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단순히 호가 몇 푼 올랐다는 순노름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공포는 수면 아래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챙겨 떠나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깔려 죽는 이 잔인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폭탄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헛된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아남을 생존 비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막연한 존버 정신은 갖다 버리십시오. 자극적인 기사 제목 뒤에 숨겨진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은 세력들의 엑시트를 도와주는 총알바지이자 설거지 부대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2026년 부동산 판때기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벨트 꽉 매셨습니까? 시장의 광기가 만들어낸 거품을 걷어내고 오직 차가운 팩트 폭격으로 그려낸 생존 지도를 공개합니다. 정치인들의 혓바닥은 언제나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 달콤함은 맹독을 품은 미끼로 돌변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각종 개발 호재들은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금배지를 지키기 위한 쇼일 뿐입니다. 부동산은 철저한 심리 게임입니다. 여의도에서 돈을 푼다, 규제를 푼다, 바람잡기 시작하면 대중들은 또다시 포모 증후군에 빠져 탐욕스럽게 달려듭니다. 현 정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집값 폭락을 막으려 안간힘을 쓸 것이고 평소보다 훨씬 막대한 정책 자금을 상반기에 몰빵할 확률이 99%입니다. 약 15조 원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리면 죽어가던 부동산이 벌떡 일어나는 듯한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허나 이건 환자가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잠시 고통을 잊은 채 춤을 추는 꼴입니다. 총알이 있어야 전쟁을 하듯 돈이 있어야 집을 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부가 영끌해서 만든 돈줄이 마르는 시점은 기가 막히게도 선거가 끝나는 6월 직후가 될 겁니다. 상반기 내내 언론은 바닥 찍었다고 선동하며 여러분을 사지인 고점으로 유인할 겁니다. 거래가 좀 트이고 호가가 몇 천만 원 뛰었다는 뉴스에 혹해 추격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평생 모은 돈을 상투에 헌납하고 다가올 폭락장의 공포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상고하죠. 즉 상반기 고점, 하반기 저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상반기의 반짝 반등은 고수들에게는 탈출구가 되겠지만 멍하니 있는 개미들에게는 지옥행 급행 열차입니다. 선거용 펌핑질이 끝나고 밀려올 허무함과 이자 폭탄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발 차갑게 머리를 식히십시오. 지금은 빚을 내서 투기할 때가 아니라 가짜 돈이 만든 신기루에서 깨어나 진짜 위기를 방어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정치적 쇼와 조작된 통계가 판치는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상반기에 벌어질 이 광란의 파티가 파장할 무렵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는 진짜 악재는 선거 후의 공백 따위가 아닙니다. 강남 노른자위 서리풀을 기점으로 시장에 가격 생태계를 박살내버릴 반값 아파트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춰둔 히든카드는 단순한 물량 공세가 아닙니다. 집값의 기준점 자체를 리셋해버리는 겁니다. 서리풀 지구 지정을 신호탄으로 쏟아질 공공분양 물량은 기존 집주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확실한 저승사자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 시장에 가한 핵폭탄급 충격을 복기해 보십시오. 당시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3천만 원을 비웃을 때 정부는 세곡 자곡 지구에 평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을 찍어버렸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이 파괴적인 가격은 강남 불패라는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허물었고 그 후 10년 가까운 암흑기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서리풀 프로젝트 역시 그 파괴력은 동일합니다. 2026년 1월 서리풀 지구가 꿈틀대기 시작하면 시장의 매수 심리는 급속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이미 계산 끝냈습니다. 굳이 거품 낀 헌 아파트를 고금리 이자 내가며 설거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공급이 부족하다 지저대며 지금이라도 사라고 부추기지만 정부가 대놓고 시세의 60% 가격에 새 집을 주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그 모든 상승 논리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대책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 질서를 뒤엎는 게임 체인저이자 혁명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가격 파괴자가 등판하면 그 충격파는 수도권 전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서리풀 당첨이라는 로또를 노리는 대기 수요가 쌓일수록 기존 아파트를 사줄 사람은 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카드로 시장에 과열을 시키고 하락 압력을 가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국 상투잡은 고점에 물린 영혼들은 이제 거대한 공포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투매라는 최후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겁니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언론은 여전히 앵무새처럼 공급이 부족하다는 낡은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저대는 공급 부족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우리가 맹신했던 통계가 얼마나 교묘하게 비틀려 있는지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던진 이 강력한 가격 충격파는 결국 시장을 덮고 있던 거품의 민낯을 처참하게 까발리게 될 테니까요.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서리풀 같은 확실한 폭락 시그널이 켜졌는데도, 왜 매주 나오는 부동산 지표는 뻔뻔하게도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도 것일까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붉은색 상승 화살표,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조작의 기술을 이제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통계는 숫자로 포장된 가장 정교한 사기극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집값이 얼마 올랐다는 세뇌에 가까운 기사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연성되는 더러운 뒷골목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뉴스를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데이터는 사실상 시장의 눈을 가리는 오염된 쓰레기 데이터나 다름없습니다. 주식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 몇 놈이 지수를 왜곡하듯 부동산 판에서도 똑같은 착시 현상이 판을 칩니다. 송파구의 대장이라 불리는 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같은 1만 5천 세대급 매머드 단지를 봅시다. 여기서 신고가 딱 하나만 터져도 통계 시스템은 송파구 전체가 불기둥이라도 솟은 양 계산해버립니다. 나머지 수만 세대의 아파트는 거래 절벽에 시달리며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도 이 거대 단지의 숫자 노름이 모든 진실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송파구 안쪽 거여동이나 마천동 같은 지역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언론은 오직 잠실이라는 화려한 간판만 비추며 송파구 전체가 불장인 양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바로 기레기들이 시장을 선동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설거지 부대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에 주간 통계라는 시스템 자체가 악의 근원입니다. 한 달 뒤에나 나올 정확한 실거래가는 뒷전이고 당장 매주 자극적인 속보를 쏟아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식어가는 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억지로라도 거래를 만들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이 썩은 통계를 믿고 상투를 잡는 순간 당신의 전 재산은 정확히 반토막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지표는 불장이라는데 왜 내 집은 파리만 날리는지 그 서늘한 의구심을 품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숫자가 시장의 진짜 체력이 아니라 오직 상위 1%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기형적인 거래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숫자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조작된 통계가 쌓아 올린 바벨탑은 결국 실물 경제의 냉혹한 칼바람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운명입니다. 특히 핑크빛 환상에 취해 있던 외곽 지역의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끔찍한 수준입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진짜 지옥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수도권 변두리에서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구 관심을 받으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신도시와 GTX 라인, 지금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막연한 기대가 확신으로 변질되는 순간 시작된 파주의 GTX 비극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으로 깊고 잔인합니다. 호재가 현실이 되면 집값이 뛴다? 그게 바로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망상입니다. 파주 운정 GTX의 노선 개통은 축포가 아니라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2021년 당시 파주의 아파트값이 17억 원을 찍었을 때 시장은 이미 2026년의 미래가치까지 영혼까지 끌어다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막상 열차가 기적을 울리자 사람들은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강남까지 빨라진 건 맞지만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17억 원이라는 거금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시장을 덮친 겁니다. 20억 원은 거뜬하다던 전문가들의 호언장담은 연기처럼 흩어졌고 현재 시세는 12억 원대까지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열차를 타고 강남으로 출근하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살인적인 이자와 원금을 보며 피눈물을 그려나가며 삼키고 있습니다. 용인과 평택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수백 조를 붓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네 하며 바람을 넣자 영끌족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기업이 잘 나가고 공장이 서면
집값은 무조건 떡상한다는 유치원생 수준의 단순한 논리에 속은 겁니다. 평택은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세계를 제패하고 주가가 천장을 뚫어도 정작 그 동네 비싼 아파트를 받아줄 매수 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호재는 가격에 다 녹아 있는데 뒤늦게 소문 듣고 막차 탄 개미들만 텅 빈 유령 도시에서 서로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주식판의 판절에 피 튀기는 법칙이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외곽 지역 인프라여 살기는 편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자산 가치의 무한 우상향을 보증수표처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이 뚫릴수록 중심지로 모든 인프라와 수요가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만 강력해지고 외곽은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당신이 맹신했던 GTX의 마법과 반도체 신화는 결국 먼저 진입한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위해 깔아둔 화려한 꽃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 뛰어드는 건 이건 투자가 아닌 도박이며 그 종착역은 예외 없이 비참한 파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목격하고서도 설마 강남만은 무사할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강남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방주이자 영원한 상승장이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 여전히 유효합니까? 하지만 철옹성이라 믿었던 강남의 심장부조차 이미 쩍쩍 갈라지는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강남의 비참한 민낯과 그 화려한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추락을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위험한 안대입니다. 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 중이라는 언론의 호들갑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대중을 사지로 내모는 기만전술에 불과합니다. 지금 강남 내부에서는 잔혹할 정도의 양극화와 계급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나 반포의 랜드마크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며 축포를 터뜨릴 때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 수많은 나홀로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수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강남이라는 타이틀에 혹해 거액을 쏟아부었다가 탈출구 없이 갇혀버리는 생지옥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적나라한 사례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나홀로 아파트는 한때 15억 원까지 치솟으며 기세를 떨쳤으나 현재는 12억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남의 32평형 아파트가 12억 원이라는 사실,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30억, 40억짜리 강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도 세대수가 적고 브랜드 파워가 없는 단지들은 하락장의 쓰나미를 버티지 못하고 가장 먼저 시장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섬뜩한 진실은 뉴스에 한 줄도 실리지 않을까요? 건설사와 언론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강남 불패 신화를 지켜내야만 당신 같은 호구들을 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대단지 신축의 그들만의 리그가 강남 전체의 온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송파구의 상황도 판박이입니다. 잠실 엘리트 단지만 신고가 행진을 벌일 뿐 그 외곽 지역은 상승 엔진이 꺼진 지 오래이며 하방 압력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강남이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미신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짓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부자들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강남 부동산마저 이제는 냉혹한 옥석 가리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동경하는 강남은 조작된 통계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빚어낸 허상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강남이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뼈아픈 상생 양극화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강남의 균열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갈수록 대중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어떤 덫을 놓고 기다리는지 그 추악한 실체를 까발려드릴 차례입니다. 시장의 위기는 개미들에겐 재앙이지만 포식자들에게는 축제입니다.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를 때 그 공포심을 자양분 삼아 기생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판을 칩니다. 유튜브에서 수백억 자산가라며 자신을 포장하고 경매 필승법을 전수하겠다는 자들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진짜 돈이 복사되는 경매 비법이 있다면 왜 생판남인 당신에게 그걸 퍼주겠습니까?
경매는 구조적으로 입찰자가 늘어날수록 낙찰가는 치솟고 수익률은 박살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 살 깎아먹으면서까지 노하우를 나누겠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강의를 팔고 고액의 유료 멤버십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경매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비싼 수강료로 그들의 감당 불가능한 대출 이자를 틀어막고 있는 게 잔혹한 진실입니다. 자산이 100억이라며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의 장부를 까보면 기가 찰노릇입니다. 100억 원짜리 빌딩 명의는 갖고 있지만 순자산은 고작 7, 8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95%에 달하는 빚더미로 채워져 있습니다. 금리 폭등과 공실률 증가로 임대 수익이 쪼그라들자 이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택한 생존 방식이 바로 성공한 멘토 행세를 하며 수강생들을 모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소액으로 건물주 대기라며 공동투자를 꼬드기는 곳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지난 30년간 공동투자로 재미를 본 케이스는 10%도 안 되며 대부분은 진흙탕 소송전과 자산 공중분해라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들은 결단코 당신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강의료만 챙겨서 유유히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SNS 속의 화려한 수익 인증샷과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전부 당신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한 무대 소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자산 관리는 남의 입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리스크를 검증하고 통제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남의 빚잔치 설거지나 해주는 호구가 되어 평생 모은 피땀을 허공에 뿌리시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쳐놓은 거미줄을 피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를 타이밍은 아닙니다. 진짜 기회는 시끌벅적한 잔치판이 아니라 모두가 절망하고 떠나간 폐허 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뒤엎을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급행 열차입니다. 기회는 오직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2026년 하반기는 우리가 믿어왔던 시장의 모든 공식이 산산조각 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공급, 부족이라는 거짓 선동에 속아 빚더미에 앉는 건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물량 폭탄은 이제부터 투하됩니다. 창릉과 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강타하면 기존 아파트들은 대체 불가능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특히 고향 창릉 신도시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창릉은 물리적 거리로만 봐도 일산보다 서울의 턱 밑에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압도적인 입지에 최신 기술로 무장한 새 집이 헐값에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낡아 빠진 일산 아파트를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일산 같은 구도심의 가격 저항선을 무참히 짓밟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미 일산의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창릉의 스케줄을 체크하며 탈출각을 재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분양가는 시장의 새로운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기준점이 바닥을 찍으면 주변 시세는 알아서 무릎을 꿇고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반기에 일시적 반등에 취해 지금이 막차라고 외치는 자들은 시장에 거대한 해이를 읽지 못하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진짜 승부사들은 화려한 축포가 끝난 뒤 찾아올 싸늘한 빙하기를 노립니다. 2026년 하반기엔 정책 대출도 말라붙고 입주 폭탄까지 터지면서 시장은 철저하게 매수자가 갑이 되는 세상으로 뒤집힐 겁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공포, 즉 포모 증후군 따위는 개나 줘버리십시오.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건 정보도 차트 분석도 아닌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 그 자체입니다. 하반기에 펼쳐질 공공주택의 융단 폭격을 관망하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 안 된 자들의 피 같은 돈을 빼서 준비된 자들에게 바칠 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팩트 폭격이 가리키는 종착역이 어디인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매뉴얼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탐욕과 공포가 뒤엉킨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차가운 이성뿐입니다. 상반기에 얄팍한 반등의 소가 영끌하는 건 지옥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으며 우리는 다가올 하반기의 공급 폭탄과 정책 변화를 숨죽여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광고나
자극적인 뉴스에 낚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현금을 쟁여두고 시장의 맥을 짚으며 먹잇감을 노려볼 시기입니다. 정부가 던지는 서리풀이나 신도시 공공분양의 싼 가격표가 시장의 표준이 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떠드는 장밋빛 희망 고문보다는 오늘 확인한 냉혹한 데이터와 리스크를 뼈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내 피 같은 재산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파고들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시장의 민낯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길러야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했지만 투자의 최종 버튼을 누르는 건 본인의 몫이며 그 책임 또한 오로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에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제대로 된 나침반을 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의 땅이 보일 겁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지 말고 팩트로 무장해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개척해 나가길 응원하며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